우리가 업토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평균 수익률이 좋았던 달은 11월입니다. 그런 모든 그런 시즌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해에 4분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올해도 정확히 모든 게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4분기가 굉장히 강력한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슈퍼사이클의 세 가지 조건인 반감기와 금리 인하와 ETF가 여전히 다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항상 그랬듯이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해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 흐름이 내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정말로 강력하게 모두 나타나는 시점은 내년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리즘 분할을 통해 비트코인과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의 저자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빅컷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존재하는 그 어떤 자산보다도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동성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좀 신기하게도 약간 일치하면서 일각에서는 반감기보다 오히려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게재할 정도로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당초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통화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통화의 구매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도 기본적으로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유동성 스폰지의 역할을 하는 게 자산으로서 가치인데 비트코인은 그런 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유동성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에는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해왔던 게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수급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네,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우리 단기 투자자라고 하죠. 일본 트레이더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지난 3월 고점을 형성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 들어왔었어요, 시장에.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반년 넘게 횡보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그때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 3월 고점 당시에 이렇게 몰려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대부분 떠넘겼죠. 그렇게 떠넘겨서 많이 줄었다가 지난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때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래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고래와 기관과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토버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가장 강했던 시즌은 4분기입니다. 10월, 11월, 12월에 겨울 시즌이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10월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그렇게 통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과거 한 2012년 정도부터 집계를 해보면은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10월에서 11월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강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이전 바로 이전 달인 9월이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은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던 시점에서
가장 좋아지는 시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10월이기 때문에 이 10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업을 영어에 업을 붙여서 업토버란 옥토버와 업의 합성어죠. 네. 그런 업토버란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올해도 사실 9월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살짝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에는 과거와 같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9월이 안 좋지가 않았어요. 네, 9월이 이번에 7.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좋은 9월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시세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9월에 상승했던 적이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4번째 상승을 했고 심지어 역대 그 3번의 상승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비트코인 시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9월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월이 상승으로 끝났던 해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올랐어요. 네, 그거는 약세인 9월조차도 강세로 마감할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모두 올랐고 지금도 10월도 마찬가지로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플러스 마감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업토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평균 수익률이 좋았던 달은 11월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업토버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보통 본격적으로 이 10월에 그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10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10월 하반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월 전반부는 조금 힘이 없다가 10월 후반부부터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엄청 좋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탄력을 이어받은 11월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도 10월이 20%대 상승을 했는데 11월, 12월은 모두 4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10월보다도 오히려 반감기의 해에는 특히 후반부가 더 좋은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대선. 네, 11월에 있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그 전보다 그 이유가 더 훨씬 크게 올랐어요. 근데 대선 이후로 보통 랠리가 생기는 거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그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얻었고 비트코인은 또 그 해가 때마침 또 반감기의 해죠. 그리고 보통 반감기의 해 4분기는 반감기가 보통 이제 각 해의 중반부 이전에 있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이제 반감기의 공급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런 모든 그런 시즌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해에 4분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올해도 정확히 모든 게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4분기가 굉장히 강력한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이 이제 4번째 사이클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누구나 아는 상승장이고 누구나 사는 시장인데 이번에도 또 같은 그런 사이클이 오겠느냐라는 또 일부의 또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상승장이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9월이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9월이 하락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9월이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말부터 미리 팔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이유가 그걸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9월 말부터는 다시 매수로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심리적인 강세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비트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상승이 시작되는 해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매도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상승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과거에도 계속 상승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이 웬만큼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클이 끝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날 때가 되어가면, 그러니까 3년째 후반부가 되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매수보는 거의 안 하고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 이후로 1년간의 하락장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상승과 하락의 이 흐름을 더 공고히 한다라는 것이 저의 짐작입니다. 네. 네.
사실 지난 사이클에서 그 반감기 이후에 일부 악재들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거품까지 형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 전례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게 이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래도 다행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1%까지 내려가고, 뭐 각종 그 경제 지표들도 보면은 GDP가 3%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2분기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최근 10년간의 GDP 평균 성장률이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 반대 효과로 금리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 확률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아직 100% 배제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뭐 4.3에서 4.1%가 내릴 수 있지만 다시 4.4%, 4.5%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전망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실업률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분명히 경기 침체의 위협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위험자산 시장에게는 모두 안 좋게 작용할 거고요. 특히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지난 3차 사이클의 코로나 발생 당시와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훨씬 먼저 내렸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앞에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나 위기가 발생하면은 우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풀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그러면 그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또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도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이 한 50%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8배, 9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그런 경기 침체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반응하면서 강하게 하락하지만 그 이후에 그 위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 또 그거의 효과를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도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지난 3차 사이클의 코로나 발생 당시 전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는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있는 리스크 중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아도 금방 또 회복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거의 영향을 준 적이 없고요. 비트코인에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황금성이 좋아서 우선은 뭔가 전쟁 터졌다, 뭔가 어디서 미사일 날렸다 하면은 그날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죠.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 한밤중에도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반응하지만 또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도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과거 거의 대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비트코인은 이미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던 당시 가격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대선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은 뭐 사이클대로 순항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과에 조금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도 중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지금 해리스 진영의 경우에는 현 바이든 정부보다는 훨씬 더 암호화폐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업계 사람들과도 컨택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부터 로비 자금을 받고 있죠. 리플의 대표도 지금 해리스 진영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앤서니 스크라무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암호화폐계의 리더가 있는데 그분도 해리스 진영과 얘기를 하고 있는 등 그렇게 컨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게 현 바이든 정부보다는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은 결국 표와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가 전체 미국 유권자에서 20%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이 들어오고 하면은 결국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되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 규제와 그런 정치적인 무드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쪽이 당선되는 게 확실히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연설을 할 정도로 친 비트코인적인 행보를 보였고, 또 당선되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죠. 그 다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이렇게 완전하게 친 비트코인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까지 이번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하게 트럼프 쪽이 당선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보다 오를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오를 것인데, 다만 해리스 쪽이 당선되면 7만 5천 달러까지, 그 다음에 트럼프 다 당선되면 12만 5천 달러까지. 굉장히 갭이 크죠. 네.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작가님께서 쓰신 책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폭발적 상승이 아직 이루어지는 것 같지 네.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언제쯤 폭발적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전혀 나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번 3월에 연초에 ETF 효과로 너무 빠르게 달렸죠. 네. 그때 너무 빠르게 달리고 반년 넘게 횡보가 거의 이제 약간의 하락에 가까운 조정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만약 그동안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그냥 서서히 조정과 하락을, 그 상승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서 이 가격에 왔으면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올해 들어서 S&P 500이 지금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2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도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30% 상승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5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주식을 2배 이상 뛰어넘고 금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할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이클들과 비교해서 바닥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점을 봤을 때 상승률이 과거 2차, 3차 사이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2차 사이클은 바닥에서부터 100배가 올랐던 사이클이죠. 3차 사이클도 20배가 넘게 올랐던 네. 사이클이죠. 그 사이클들과 지금 상승세가 거의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그 얘기는 추세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반감기의 해 2016년, 2020년에 1월부터 지금 10월 후반부까지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정확히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들과 비교해서 지금 조금도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뒤지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ETF 효과로 올 초에 너무 달려서, 그 이후로 그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착각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과거 사이클들과 비교해서 전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서 사이클이 지날수록 수익 가능성이 조금씩 감소할 것이란 거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지금 과거 사이클들과 상승률이 똑같다니까요. 그 얘기는 전혀, 이게 원래는 더 낮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더 똑같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 사이클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혀 일단은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란 거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어날 일도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슈퍼 사이클의 3대 요소로 적었던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반감기가 네. 있는데, 이 반감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ETF, 그러니까 전통금융의 채택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왜냐면 지금 반감기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책에서 적었던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네.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가 지금 9월에 비컷으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 FOMC마다 한 번씩은 진행될 거라고 하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ETF가 지금 연초에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 일시적으로 반년 정도 휴지기를 거쳤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ETF라는 게 딱 발족을 하면서 그동안 ETF로 들어오고 싶었던 대기 자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기 자금들이 한 두세 달 동안 한꺼번에 몰려서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 뒤로는 대기 자금이 이미 소진이 됐으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무언가 계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계기란 게 뭐냐면, 다른 일반적인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심사 과정, 실사 과정을 모두 거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추천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어서 고객들에게 권유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고객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 이제 ETF로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ETF라고 하는 게 새로 발족되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네.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증거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그 기간보다도 더 빨리 당겨서 이번 10월부터 이미 고액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의 경우에도 빠르면 올해 말에서 느려도 내년 초에는 자신들의 추천 포트폴리오에 넣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 이제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같은 정말 거대한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기관들도 서서히 그것을 따라서 넣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럼 그때 ETF에 올해 초에 봤던 그런 엄청난 유입과 같은 유입이 진짜 대규모 유입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슈퍼사이클의 세 가지 조건인 반감기와 금리 인하와 ETF가 여전히 다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해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 흐름이 내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그 책에서 말씀하셨던 밤감기 후반전 페이지 2에 해당하는데 책에서 말씀하셨던 페이지 3의 정점에 달할 거라고 지금도 네. 똑같이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그대로고 이 세 가지 효과가 정말로 강력하게 모두 나타나는 시점은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일 것이다.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 막 시작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 한 번 했다고 뭔가 극적인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유동성이 제대로 풀리려면은 유동성 항상 그 시간을 두고 지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지연이 돼요.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내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지연돼서 나타난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내년 2분기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공급량이 감소된 거에 대한 효과도 더 극적으로 나타나겠죠. 반감기 이후 1년 정도 지나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ETF들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이 슈퍼사이클의 모멘텀이 더 강력해질 것이고 원래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적었던 대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3 내년 4월 이후죠. 그 시점부터 정말 강력한 포물선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매수를 다 마치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에 보면은 반감기 6개월 이후부터가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10월 말까지는 매수를 마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써 주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같은 생각이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책은 이제 뭐 전문가가 그러니까 경력이 별로 없으시거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 매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정말 강력한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해도 좋은 시기예요. 다만 가능하면은 지금과 같이 횡보하고 있는 시기에 매수를 마친다면 더 좋겠죠. 네. 왜냐면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게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특히나 모든 게 확실해지면 가격이 정말 순식간에 오릅니다. 정말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횡보가 있었죠. 그 횡보가 끝나자마자 3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4개월 만에 바로 간 거거든요. 네. 그때 못 들어오시고 결국 언제 들어오셨냐면 7만 달러 1억 넘었을 때 그때 들어오셨어요.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겁니다. 모든 게 확실해지면 가격은 순식간에 올라가고 금방 10만 달러를 넘겠죠. 그러면 그때가 돼서 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우르르 들어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조정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또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은 또 울면서 물리게 팔죠. 네. 그 계속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행위잖아요. 따라서 모든 게 확실해진 뒤는 기회가 없어요.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도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매수를 못 하시고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DCA를 통해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 연말 정도까지 올해가 끝나기 전 정도까지를 타겟으로 잡고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월 들어서 가격이 7만 달러를 넘기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부근까지 갔을 때 사실 그 김프가 마이너스가 끼는 기현상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 오히려 해외 거래소보다 업비트가 더 싸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뭘까요? 네, 뭐 전혀 신기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항상 불장이 되면은 김프가 굉장히 강력하고 네. 그 다음에 조정 중일 때는 김프가 없거나 역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조정이 지금 반년째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떠난 거죠. 제가 앞 초반에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단기 투자자와 개미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그 현상이 그냥 김프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서 10만 달러가 되면 그제서야 돈 싸들고 들러오고 김프는 다시 5% 10% 되겠죠.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지금부터 상승하고 11월이 더 좋고 내년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 10월 이전에 있었던 긴 조정 같은 조정은 다시는 안 올까요? 일단은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인 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고점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걸 말해요. 현재로 치면은 한 7만 달러 후반대에서 8만 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겠죠. 그렇게 된 이후에는 긴 조정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2021년 4월부터 한 2021년 7월 정도까지 3개월 정도 조정이 있었죠. 그 정도의 조정이 길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길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안에는 조정이 끝났던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은 불장 이후에도 조정은 한 3-4차례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불장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거의 3-4차례라고 하면은 거의 계절마다 한 번씩 네. 조정이 있는 거고 그 조정이 결코 약하지도 않습니다. 20-30%는 기본이에요. 아, 하락폭이요? 네.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30%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통틀어서 30% 이상의 하락이 대여섯 번씩 있었을 정도로. 근데 30%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닌 게 지금 이 7개월간의 긴 하락의 가장 컸던 하락폭이 33%거든요. 그 정도의 하락이 이제 길게 이어지진 않고 짧지만 또 짧다 하더라도 한 달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길다고 그렇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금부터도 수배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럼 사람들이 다 되게 쉽겠네 하고 혹하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자신이 그 30% 넘는 하락을 한 달 동안 맞아보면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본격 상승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변동폭이 굉장히 더 커져. 커진다는 변동폭이 얘기네요. 더 커져요. 네, 많은 분들이 멘탈을 잘 부여잡고 또 공부를 더 매진해서 확신을 더 갖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멘탈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확신이 그런 변동성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기본 체력이지 무슨 내가 정신력만으로 견디겠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앞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벤트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분간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실업률이 상승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가장 유심히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페이스로 낮출 것인가. 네, 그 두 가지 정도를 유심히 보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ETF를 통한 자금의 유입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과는 다른 정말 슈퍼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나요? 네, 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거품 때문이에요. 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는 달리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을 늘려서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유나 금 이런 자산들과는 다르게 가격이 오를 때 한없이 오르는 거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품의 광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공급량을 늘려서 거품을 꺼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거품의 붕괴는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채굴 금지가 그런 트리거를 했었죠.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단계에서 그거를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지금부터라면 매도에 대한 전략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매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매도 전략은 뭐 내년 이맘때 돼서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한 6, 7월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이제 분할 매도가 가능한 시기가 될 텐데, 근데 매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각종 고점 지표를 보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 뭐 내년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질문해 주신 질문은 결국 내년 4월에 날씨가 맑음일 것이냐 흐림일 것이냐를 맞춰달라는 거랑 같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사이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앞으로도 적어도 2, 30년 동안은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커지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근데 유동성 사이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식처럼 무슨 현금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라고 하는 공급력 그 수요의 역학을 크게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또 그게 유동성 사이클과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시가총액 대비,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적어도 20에서 30년간은 반복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아무래도 그런 변동성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적어도 향후 아무리 못해도 한 대여섯 번 이상의 사이클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이 사이클에 대한 공부, 그 다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사이클에 대한 경험을 쌓으신다면 다음 사이클은 정말 바닥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내가 무슨 팔자를 고쳐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보겠다, 공부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사이클을 보내신다면 이번 사이클이 지난 이후에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까지 계속해서 바닥부터 최고점까지 아주 놀라운 그런 수익률을 모두 경험하는 그런 즐거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이클에 고점에서 다 팔고 하락했을 때 다시 들어가겠다 하는데 많이 그렇게 하락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이클에도? 네, 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50% 이상의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30% 넘는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클이 붕괴되고 거품이 붕괴될 때는 훨씬 큰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50% 이상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 후반부에 나는 뭐 매도를 하고 다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또 일부는 내가 한 10년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자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축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내가 1년 이내에 사용할 돈이라면은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거나 그냥 예금 적금에 넣어놔야겠죠. 한 3년 정도 후에 사용할 자금이라고 그러면은 뭐 금이나 S&P 500 같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아무리 못해도 2년 내에는 정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반대로 5년, 10년, 15년, 20년 있을 거면은 그런 수익률이 변동성이 낮은 대신 수익률도 낮은 자산보다는 변동성은 심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어차피 단기간에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축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예정이 없는 그런 잉여 자산이다 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고성장 자산에 오랜 시간 투자를 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겠죠. 그것은 각자가 가진 그 자산에 대한 타임 호라이즌에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의 몇 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10년 후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한 2번 정도 더 지날 건데 저는 빠르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일시적, 그러니까 가장 고점일 때 대비
금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늦어도 다다음 사이클에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한 16배 가량 더 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비트 가격이 또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알트는 또 안 오르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 알트를 제외하고는 아직 알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알트는 언제부터 본격 상승할까요? 네, 알트코인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알트 불장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해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간 이후에 뭐 1개월에서 늦으면 3개월 후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비트코인도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 거는 그거보다도 몇 개월 뒤니까 아직은 알트 시즌이 올 시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을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바닥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좀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들어서도 비트코인이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55% 상승했는데 알트코인들은 평균적으로 4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명하게 비트 시즌이고 아직은 알트코인을 위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비트가 비싸다는 이유로 또 이더리움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더리움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더리움의 이번 사이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평균 회귀라는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자산이 후반부에는 오히려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별로 안 좋았던 자산이 이후부터는 좋고 하는 그런 평균 회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더리움은 항상 비트코인이 강력할 때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트 불장이 오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훨씬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왔던 게 과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트 시즌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물론 변동성도 그만큼 더 크죠. 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즌에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마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꼭 이더리움이 최선의 선택인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이더리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른 알트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더리움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느 하나의 알트코인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이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때 이제 피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어느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를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알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알트코인에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투자하는 게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매수 시점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 뭐 2, 3개월 있다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알트코인들이 이미 바닥 대비 가격이 많이 올라온 이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사자마자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불안한 거 조금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뒤라 하더라도 그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반대로 나는 지금 당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가격이 훨씬 쌀 때 미리 사서 나중에 훨씬 큰 수익률을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미 바닥인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알트코인이 사실 99%는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느 알트코인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가장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위에 올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파생 상품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인 거죠. 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무슨 이 알트코인이 미래 뭐 AI 역학에 큰 기술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과대 포장, 마케팅에 속지 않을 수 있죠. 네. 알트코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그런 멋진 말들은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현 가능성을 위주로 봐야 될까요? 실현 가능성이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99%는. 물론 1% 정도 결국은 네. 실현을 하는 멋진 알트코인들이 있겠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막 이렇게 집착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이 알트코인이 뭐 미래에 뭐 엄청난 금융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뭔가 이런 비전들을 얘기하세요. 네. 근데 그 비전 지금 10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앞으로 미래 10년에도 안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이루어져요. 지난 사이클에서 이제 디파이나 메타버스, P2E 이런 카테고리들의 코인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그 멋진 장밋빛 비전들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진 코인들이 99%고 심지어 한 80%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하는 것들은 그냥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거나 또는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그러니까 미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100%가 그렇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한 1% 정도 정말로 능력도 갖추고 있고 본인들만의 그 비전을 실현시킬 그런 모든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알트코인은 정말 극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런 포장에 불과하고 이 알트코인을 홍보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고 그냥 근본은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그럼 알트코인에 왜 투자하느냐? 비트코인 대비 수익률이 더 좋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진행되면은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기적 포지션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의 3배 레버리지 ETF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내가 이 알트코인은 뭐 정말 미래를 바꿀 대단한 알트코인이야.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는 어떤 섹터에 있는 알트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사이클은 분명 사이클 초반부터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민코인이에요. 네, 민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도지코인 떠올리시면 되죠. 네. 그럼 뭐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뭐 귀여운 캐릭터 또는 되게 웃긴 캐릭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콘으로 내세운 그런 코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왜 이번 사이클에서 민코인이 가장 강력하냐고 하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가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수많은 코인들이 이 코인이 정말 엄청날 것이다. 미래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그런 코인이 될 것이다. 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어떤 코인들이 많이 뜨고 있냐 AI 관련된 네. 코인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AI가 가장 핫한 테마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AI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코인을 가지고 무슨 거래를 할 것이다 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 AI 클라우드 그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아마도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약세장이 오면은 90%는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99%는 다음 사이클 가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의 대부분 과대 광고란 거죠. 근데 그거를 지난 사이클에 투자자들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그런 장밋빛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뭐에 투자를 하느냐? 그럴 바에는 그냥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비전 없이 그냥 단순히 귀엽기라기도 한 그냥 나는 민코인에 그냥 투자하고 말겠다. 네. 또 민코인은 커뮤니티란 이런 게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스코드라든지 X라든지 레딧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끼리 훨씬 더 그런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고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도 많은 민코인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투자하기 좋은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민코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I 섹터 코인들은 뭐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수익률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결국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잖아요. 이번 사이클도 불장이 오고 또 미국 증시에서 AI가 강력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또 이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들이 제시하는 그 장밋빛 비전을 믿겠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사이클 끝나면은 정말
12시 종을 친 신데렐라처럼 그냥 모든 게 다 허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애당초 명확하게 얘기를 한 민코인이 오히려 신뢰가 가고 더 투명하고 더 순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과대 광고로 투자자를 꼬시는 그런 코인들보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라진 코인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될 코인을 피하려면 우리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뭐 미리 알기는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코인들은 대부분 토크노믹스라 해서 그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할 때 이 코인들을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코인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있어요. 토크노믹스라고 하거든요. 이코노믹스라 토큰의 합성어죠. 그거를 봤을 때 내부자나 초기 투자자들, 벤처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이 물량이 많은 코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들은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그 코인을 취득을 했잖아요. 내부자들, 그러니까 발행자들은 사실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그 코인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들은 코인 가격이 그냥 조금만 올라도 팔아도 이득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팔아서 그냥 코인 가격이 흔히 말하는 떡락을 해서 사라져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초기 투자자나 내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급격하게 덤프 물량이라고 그러죠.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순진한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먹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코인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에 이게 또 해당이 되는데 민코인들은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초기 투자자 이런 게 없고 민코인들은 거의 90% 이상의 물량이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에어드랍이라는 형태 그냥 뿌려지는 거죠. 그냥 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초기 투자자나 내부자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를 어필하는 코인들보다. 그렇다면 이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약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서 밈코인하고 AI 코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밈코인이 낫다고 했으니까 밈코인 쪽으로 해서 골고루 투자하는 게 나은가요? 가장 확실한 거는 어쨌든 그 AI 그런 이라든지 무슨 기술적인 면을 어필하는 코인들이라 하더라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분명 건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수익률만을 노린다고 한다면은 굳이 민코인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 하지만 언제 어떤 코인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그 원칙만 잘 지킨다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알트코인은 그럼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눈여겨보아야 될 시그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 제가 비트코인보다 시즌이 늦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점도 비트코인보다 한 박자 늦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 사이클에도 비트코인보다 한 3, 4주 정도 늦게 고점이 왔어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각종 고점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한 박자 늦게 그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다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네. 특히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마지막에 정말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뾰족한 뿔 모양의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뿔 모양의 정확히 최정점을 잡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두고 그 정도 수익률에 왔을 때 미련 없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너무 이렇게 최정점을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 수익적인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 내가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가장 베스트라고 보세요? 네, 저는 아무리 공격적이신 분이라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절반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뭐 중도적인 투자자라면은 한 알트코인 비중을 20-30%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100%거나 아니면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한 10% 정도.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을 자기 자산의 몇 프로 정도 포트를 정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뭐 그거는 네, 성향과 나이와 자산 규모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고요. 네. 다만 본인이 이제 젊을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신 분일수록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나 자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시는 분이라면은 비트코인 위주로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도 비트코인은 절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암호화폐를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는 본인이 믿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자금까지 해서 수십 조에 달하는 자금을 전액 비트코인에 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포트폴리오를 아주 대놓고 공개하지는 않고요. 다만 암호화폐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보다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 7개월 정도 동안 조금 지루하고 또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텐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국은 인내심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로 수렴하거든요. 다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항상 똑같이 가지는 않죠. 언제나 뭐 가격이 가치보다 더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결국은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분명 큰 보상을 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